네,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4월 9일이죠. 경상북도에서 실시되었던 경력직 시험에 대한 해설입니다.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3월 26일 날 경기도 시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경기도 시험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계산 문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경상북도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그 정도만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접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 개념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수준 높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갖다가 단편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갖다가 한번 꽈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좀 이제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강조하면서 한 문제씩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연습 꽤 했었죠? 네, 1번 원자의 질량수라고 돼 있는데 요거 있었잖아요. 우리 뭐가 있었냐면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원자가 있고 아래 위에 숫자가 있었죠. 그때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그죠? 그 다음 위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질량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 질량수가 뭐였습니까?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양성자 질량 더하기 중성자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수는 뭡니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게 원자의 질량수가 되는 거죠. 4번이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네, 2번은요. 역시 이제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것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놈이 연소가 되면 CO2하고 H2O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수는 차례대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차례대로 나가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지금 탄소가 6이니까 여기도 지금 CO2, 6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수소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4인데 얘가 지금 2니까 얼마? 7이 나오면 되겠죠. 우측에 산소가 몇 개가 되죠? 12, 7이니까 19가 되겠죠? 얘가 2니까 요거는 2분의 19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계수는 최소한의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분수니까 자연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2를 다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다 곱하면 A는 2가 되고요. B는 19가 되고요. 2를 다 곱하는 겁니다. C는 12가 되고 D는 1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1, 26 해가지고 요거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다 더하면 4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었어요. 3번은 평형상수에 관한 문제죠. 이제 뭐 이것도 역시 헬스의 법칙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냐면 K3와 K12와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K12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 K3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K3를 K1, K2로 표시를 한번 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결국 헬스의 법칙 문제잖아요. 이렇게 놓고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두 식을 아래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구리는 얘밖에 없습니다. 여기 구리는 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2구, 요거는 4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분의 1 되는 거고요. 얘도 2가 2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K는 K1은 얼마가 될까요? 개수가 n배가 되면 평형상수는 K의 n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개수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평형상수 K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면 얘는요, CU5는요,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개수는 2지만 얘는 좌측에 있고 얘는 우측에 있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다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얘가 분수인가요? 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K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울 거 한번 지워보도록 합시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1로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산소는 O2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U2O, CU2O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U는 여기로 가는 거고요. 이 CU5는 1로 넘어오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의 식이 아래 식으로 다 맞춰지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됐잖아. 그러면 K3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에서 각각의 평형상수의 곱은 전체 평형상수와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죠?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요, K1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K2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예,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개념을 갖다가 조금 꼬아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4번 문제예요. 봅시다. 이상기체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는 법칙.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관련이 없는 법칙을 찾아봐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답은 벌써 나왔잖아. 여러분들 답 구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 그죠? 이상기체 법칙하고 헨리의 법칙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도 공부할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체의 부분 압력이 증가할수록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게 헨리의 법칙이지 이상기체 법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금방 나와야 돼,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관련이 없는 법칙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은 뭡니까? 온도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T분의 V는 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일의 법칙은 뭡니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PV는 뭐가 된다? K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도록 하죠. 뭐가 됩니까? 보일-샤를 법칙 T분의 PV는 K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0도씨 1기압 1몰, 물론 얘는 절대 온도지만 0도씨 1기압 1몰 22.4L 넣어야 되겠죠. 0도씨 1기압 1몰일 때 T분의 PV는 기체 상수 R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게 만약에 0도씨 1기압 1몰이면 1R, 0도씨 1기압 2몰이면 2R, 0도씨 1기압 N몰이면 N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나올 수 있는 식이 뭐가 나온다? PV는 NRT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보가드로 법칙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연관이 있는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뭡니까? R은 상수니까 원래 일정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온도, 압력, 부피가 만약에 일정하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일정하니까, 그죠? 몰수까지 일정하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관이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헨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네. 핵화학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단편적인 문제가 되겠죠. 요건 이제 우리가 핵화학에 대한 개념만 충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죠? 충분히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연습을 꽤 많이 했었는데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알파 붕괴를 한 번 했어요. 그 다음 베타 붕괴를 2번 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생성물이 뭐가 나오는지 얘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알파 붕괴는 뭡니까? 헬륨 플러스 2가선이 나오는 게 알파 붕괴야. 그죠? 그러면 결국 얘가요. 지금 현재 우라늄이 얼마예요? 92에 23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붕괴가 지금 현재 한 번이야. 알파 붕괴는 뭡니까? 알파 붕괴가 되면 원자 번호는 2가 감소하고 질량수는 4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토륨이 되는 거야. 원자 번호 2 감소, 질량수는 4 감소하니까 얘가 알파 붕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정답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베타 붕괴는 뭐냐면 베타 붕괴는요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얘 지금 보니까 중성자가 되게 많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되는 건데 양성자 수는 지금 현재 90개야. 질량수는 지금 현재 144가 되고 있잖아. 중성자 수가요. 그러면 벌써 중성자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베타 붕괴는 뭐냐면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베타 붕괴를 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성자 2개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양성자는 92가 나오니까 똑같은 양성자 수, 우라늄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만 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질량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에 알파 붕괴를 하면 이와 같이 토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베타 붕괴를 2번 하면 똑같이 질량수만 다르지 똑같은 우라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뭐 정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3번은 제가 이제 기억을 못했어요. 이걸 좀 기억을 못해가지고 일단 뭐 정답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도요. 물론 개념만 알면 충실하게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개념을 역시 조금 꽈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념만을 물을 때도 계산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도 충분히 꽈가지고 수준 높게 만들 수가 있다. 요거를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봅시다. 전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여러분들 제가 2, 3, 4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당연하죠. 전지에서 전극은 마이너스 산화전극 플러스 환원전극 두 개의 전극으로 나눈다.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자발적인 반응에서 전지의 전위값은 플러스 값을 가진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발적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델타 G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NFE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발적이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전위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에서 전위값은 플러스 값을 가진다. 맞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환원전지 반응에서 기준 반응이죠. 무슨 말입니까? 표준 수소 전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 우리가 표준 환원 전위를 갖다가 이제 구할 때 표준 수소 전극과 다른 금속, 그죠? 다른 금속을 연결시켜서 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표준 환원 전지의 반응의 기준 반응은 표준 수소 전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준 수소 전극은 뭔데요?
수소 이온이 전자 얻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 요게 이제 표준 수소 전극이 되는 거고요.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값을 0으로 놓고 요걸 표준 수소 표준 환원 전위를 구할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죠? 2, 3, 4는 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쉬운 보기였죠. 2, 3, 4가. 그럼 이제 정답은 1번을 찍고 나와야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전지 반응의 정수를 곱하면 전위값에도 정수를 갖다 곱한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표준 환원 전위 얘기할 때 A가 전자 얻어서 A 금속으로 환원된다고 합시다. 이때 예를 들어서 기전력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2몰이다. 2가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A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전극판이 지금 질량이 2배가 됐어. 전극판하고 기전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됐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기전력은 뭡니까? 기전력은 세기 성질이에요.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은 개수를 갖다 곱해도, 그죠? 그 값을 갖다가 정수 값을 곱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곧 하겠지만, 반응열 있죠? 델타 H. 델타 H 같은 경우는요, 반응물이 1몰이 뭐 반응하면, 반응열은 예를 들어서 100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반응물이 2몰이 반응하면, 반응열은 200이 나와요. 그걸 크기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2배가 되면, 값이 2배가 된다. 요게 이제 크기 성질, 반응열과 같은 크기 성질. 근데 이 기전력은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개수를 갖다가 2배가 된다고 해서 기전력이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네, 됐습니다. 7번도 이게 이제 개념을 갖다가 묻는 문제인데 개념을 묻더라도 헷갈리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중상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잡한 계산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개념 문제도 단순한 단편적인 이 개념 문제도 충분히 꼬아가지고 낼 수 있다. 그죠? 그거를 보여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개념 문제라도 너무 쉽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렸다고 보는 겁니다. 반응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1번은 금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1번을 찍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K분의 얼마가 된다? 0.693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K값에만 의존하는 거 맞죠? 1차 반응의 반감기는. 1번이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요거 지금 말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2차 반응의 반감기는 뭐냐면 얘가 되는 거죠. 초기 농도의 역수. 얘가 이제 2차 반응의 반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초기 농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맞죠. 근데 지금 초기 농도의 역수에 반비례한다? 얘가 지금 초기 농도의 역수잖아요, 얘가. 그죠? 요 자체가 초기 농도의 역수니까 초기 농도의 역수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반응물 농도의 역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직선이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1차 반응이다. 그러니까 1차 함수식이 나오면 1차 반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응물 농도의 역수 얘가 되겠죠? AT 반응물 농도의 역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반응물 농도의 역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직선이 나오면 1차 반응이다. 요거 2차 반응의 적분속도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고 A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K니까 직선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도의 역수입니다. 농도의 역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직선이 나오면 얘는 무슨 반응이다? 2차 반응이 되는 겁니다. 1차 반응이 아니라 2차 반응이에요. 2차 반응. 그 다음에 반응물 농도의 로그 값을 시간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직선이 나오는 그래프는 2차 반응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이 속도식이 무슨 속도식이에요? 속도식. 얘는 1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반응물 농도, 그죠? 반응물 농도의 로그 값, 자연 로그가 되겠죠. 반응물 농도의 로그 값을 시간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직선이 나오면, 그죠? 몇 차 반응이니까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시간 나옵니다. 얘가 ln AT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물 농도의 로그 값을 시간에 대해서 표시하면 기울기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차 반응이에요? 직선이 나왔으니까 1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이 되겠죠? 그죠?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과 반감기, 2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과 반감기, 요거는 조금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2차 반응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1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8번이에요) 자발성을 따지는 거죠. 깁스 에너지란 얘기는 자발성을 따져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다. 요걸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얼음이 지금 물로 되는 과정이에요. 얼음이 물로 되는 과정. 고체 얼음이 액체 물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에너지가 낮은 고체가 에너지가 높은 액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델타 H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움직이지 못하는 고체가 움직이는 액체로 바뀔 수 있다. 유동성 있는 액체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델타 S 역시 플러스 값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이 된다. 델타 G가 0보다 작은 자발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일 때 자발적이 될까요? 어떤 조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큰 플러스를 빼주면 당연히 델타 G가 0보다 작아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자발적으로 녹는다. 그죠? 물에서, 얼음에서 물로 자발적으로 녹는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얼음이 물로 자발적으로 녹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높으면 얼음은 물로 자발적으로 녹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0도씨 이하로 온도가 낮으면 자발적으로 녹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마이너스 10도씨로 온도가 낮으면 얘는요, 자발적으로 녹지 못하니까 델타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10도씨는 뭡니까?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면 자발적으로 녹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자발적으로 녹는 거니까 델타 G는 음의 값을 갖는 거죠. 얘도 틀렸네. 그 다음 여러분들 0도씨는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답은 3번으로 바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0도씨가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이 0도씨가 되겠죠. 그죠? 녹는 점. 그래서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이 0도씨가 되기 때문에 0도씨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이다. 얼음하고 물하고 동시에 존재한다. 얼음과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델타 G는 0이 나오는 거 맞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 제가 이제 그 복기를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도 역시 개념을 물어보는데 조금 이제 한 단계를 꼬아가지고, 한 번 꼬아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봅시다. 제가요, 요거는요, 1번 한번 해보면, 주양자수는 뭡니까?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요와 같이 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양자수가 클수록 뭡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전자 발견 확률이 낮다 그래야죠. 그죠? 뭡니까? 주양자수가 낮을수록 원자핵에서, 그죠? 원자핵으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전자 발견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S가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제일 높죠. 2S보다. 그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얘는 틀렸어요. 됐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뭐냐면 주양자수가 커지면 더 작은 음의 값을 갖는다?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N1, N2, N3, N4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껍질의 에너지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뭐였냐면 EN 이렇게 해놓고 N 제곱분에 얼마가 된다? 1312 kJ per 몰이 있었죠. 물론 요새는 얘가 이제 뭐 A다, K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에너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312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28이 되는 거죠. 세 번째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46이 되고 네 번째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2가 되는 거죠. 사실 요까지만 해도 돼. 두 번째 껍질까지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숫자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첫 번째 껍질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12가 나오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312보다는 작은 마이너스 값,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양자수가 커지면 더 작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거 맞잖아요. 마이너스 1312, 마이너스 328이니까 더 작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거 맞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되겠죠.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에 비해서 1부터 n까지의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여러분들 주양자수가 뭐예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 되겠죠. 그 다음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1S밖에 없고요. 두 번째 껍질은 SP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껍질은 SPD까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껍질은 SPDF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부양자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S는 0이 되는 거고요. S는 0, P는 1, S는 0, P는 1, D는 2, S는 0, P1, D2, F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왔잖아요. 부양자수는 뭡니까? 0부터 시작을 해야지. 0부터 시작을 해서 뭡니까? N, 부양자수는 얼마입니까? 주양자수보다 1이 작죠? 부양자수는 주양자수보다 1이 작죠? 뭡니까? n-1 값까지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0부터 n-1까지의 범위를 갖는 겁니다.
1에서 n이 아니라 0부터 n-1 값까지. 됐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틀렸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오비탈의 배향, 방향이죠. 오비탈의 배향을 나타내는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가 되겠습니까? 부양자수가 아니라 자기 양자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생소한 문제였어요. 네른스트식.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했거든요. 맨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거 했던 거였습니다. 네른스트식. 9급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른스트식이 뭐냐면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알아보는 게 네른스트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델타 G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게 네른스트식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델타 G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G를 이용해서 정리하자고 그랬으니까 델타 G가 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델타 G하고 농도니까 농도 Q하고 델타 G가 동시에 나와 있는 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식은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식은 요와 같은 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네른스트식은 그죠? 전지 반응이니까 델타 G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F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F2 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RT, ln, Q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나요? 양변을 마이너스 NF로 나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F, 그 다음에 RT, ln, Q가 되는 거죠. 답은 여기서 나왔어야 되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네른스트식 한 번 더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N은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예요. 전지 반응에서. 그 다음 얘는 패러데이 상수, 기체 상수, 절대 온도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면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적인 값은 n분의 0.0592 ln이 아니라 이때는 로그 q가 나오는 거죠. 이게 네른스트식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얘가 네른스트식이야. 그러면 네른스트식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뭐요? 패러데이 상수 들어가 있죠. 기체 상수 R 들어가 있죠. 절대 온도 T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 절대 온도, 기체 상수, 패러데이 상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절대 압력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됐죠? 네, 됐습니다. 네, 11번이에요. 얘는 뭐냐면 한계 반응물이죠. 여러분들 한계 반응물이 뭐예요? 반응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반응물이죠. 그죠?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반응이 끝났을 때 사라지는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 반응이 끝나도 남아있는 반응물은 과잉 반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다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계 반응으로 뭡니까? 처음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걔가 반응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얼마가 남아있는가? 얘를 알아보는 게 한계 반응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요. 얘가 지금 원자량이 나와 있고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 계산을 해라. 원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몰수는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g이 돼야 돼. 근데 얘 지금 얘도 킬로그램, 얘도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같은 비율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질소 원자량이 14니까 질소 분자량은 28이 되겠죠. 28분의 28kg. 왜냐? 질소는 28kg고 수소는 5kg니까 28분의 28 하면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수소는요. 수소 분자량이 2가 되겠죠. 2분의 5 하니까 얘는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반응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반응한 몰수비예요. 이 반응한 몰수비. 개수비가 되겠죠. 즉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했다. 얘가 개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한계 반응을 묻고 있는데 얘가 지금 질소가 마이너스 1이 다 반응했어요. 그러면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질소가 마이너스 1이 다 반응하면 1대 3이면 수소는 3이 반응해야 되겠죠? 아니 2.5가 있는데 어떻게 3이 반응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수소가 2.5가 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 3이니까 한 질소 같은 경우는 한 0.8 얼마 정도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반응물, 한계 반응물 뭐가 되나요? 수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복귀하면서. 그래서 1번, 2번이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봅시다. BF2는 직선형 구조이다. 여러분들 이것도요. 사실은 다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 1, 2, 4는 명확하거든요. 그럼 3번을 딱 찍어야지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냐? 3번이 또 좋은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개념을 갖다가 정말 수준 높게 잘 물어봤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BF2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BEF2 직선형이 되겠죠. 그 다음 CF4는 정사면체이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있었죠. 1쪽과 17쪽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H4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CH4가 정사면체니까 CF4 역시 정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죠? 4번부터 먼저 할게요.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없이 공유 전자쌍만 6개예요. 뭐 있습니까? FS, 그죠? SF6가 있었잖아.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F가 요렇게 공유 전자쌍만 6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팔면체 구조이다. 기억나죠? 예,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고립전자쌍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더 작은 공간을 차지하며,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공유 전자쌍 사이에 결합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 것 중에서 암모니아가 있었죠. 암모니아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요, 이 원자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잖아.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반발력이 커지면서 공유 전자쌍을 자꾸 이렇게 미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미니까 이 사이의 각도는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두 군데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결합각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틀린 게 몇 번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3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헬스의 법칙. 요거 얼마 전에 경기도 시험 봤을 때도 헬스의 법칙이 나왔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조작은 안 되고 역시 이것도 한번 꽈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요, 얘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요, 요거 1번 반응열, 두 번째 반응열, 세 번째 반응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뭘 갖다 구해라? 요 네 번째를 갖다 구하는 거야. 그죠? 얘를 이용해서 네 번째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요거는 정답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숫자잖아, 전부 다. 숫자니까 다른 숫자는 기억을 못했어요. 정답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거 지금 이제 정답만 지금 적혀져 있는데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맞추면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얘는 ECLF고 얘는 CLF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2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얘는요 83.7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얘가 ECLF3야. 그 다음에 ECLF3가 왼쪽, 얘는 CLF3가 오른쪽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나요? 얘는요 마이너스 170.7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F2는 두 개야. 여기는 한 개니까 역시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2분의 1 전부 다 2분의 1을 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을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얘는요 21.7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7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빼봅시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산소 다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도 사라지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2분의 3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CLF 1몰, 얘는 마이너스 CLF, CLF3가 1몰, 그 다음에 F2도 1몰,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8.7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정답밖에 기억을 제가 못했습니다. 예, 정답은 마이너스 108.7이 나오는 거예요. 네, 14번입니다.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아예 그냥 기억을 하고 있자 그랬잖아요. 금원 비리. 기억 다 납니까?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요.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속은 원자보다 이온이 더 큽니까? 금속은 원자가 이온보다 더 커야 되겠죠. 이거는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자를 제거하는 거야. 전자를 제거.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온화 에너지. 네. 여러분들 전자 잃으면 양이온 되는 거죠. 전자 띄어내면 양이온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를 띄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로 전자를 띄어내면 양이온 되잖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전자를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제거시키려면, 전자를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은요, 리튬하고 플루린의 이온 에너지 누가 지금 더 크냐 이렇게 지금 물었어요. 그러면 얘 어떡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가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 거다. 그죠? 물론 같은 주기에서 2에서 13으로 갈 때, 15에서 16으로 갈 때 한 번씩 꺾이는 예외적인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리튬 1쪽과 플루린 17쪽을 비교한다면 리튬보다는 플루린이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원래 수소 원자도 전자껍질 1개예요. 헬륨도 전자껍질이 1개가 있어, 원래.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전자를 1개를 잃어버렸잖아, 수소가요. 그죠? 전자껍질 1개에 전자가 1개가 있는데 그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반지름은 지금 누가 지금 더 큽니까? 그죠? 누가 지금 더 커요? 헬륨이 더 커야 되는 거지. 됐죠? 얘도 틀린 거네.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15번은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리간드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합시다.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 되겠죠. 이거는 뭐 설명도 필요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간드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거고요. 이거 솔직히 어디 나오는 거였어요? 전이금속, 차기온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심금속 이온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리간드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 그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엔트로피 변화가 양의 값을 갖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들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체가 액체로 액화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있는 기체가 액체로 변화가 됐다. 엔트로피는 감소가 되겠죠. 요거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1번은 틀렸어요.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증가시켰다. 여러분들 좁은 공간, 예를 들어서 같은 기체 1몰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1몰의 기체가 똑같은 그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 부피가 작을 때하고 클 때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작을 때는 좁은 공간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크면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포도당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 뭐가 되겠습니까? 고체 포도당이 고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체가 물에 용해돼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상기체 1몰을 갖다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활발하게 움직인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겁니다. 됐나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거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네, 루이스의 산연기입니다. 여러분들 루이스의 산연기가 루이스의 염기는 뭐예요? 루이스의 산은 비공유 전열쌍을 받는 물질이에요. 루이스의 염기는 비공유 전열쌍을 주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음이온 계통은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음이온은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된 상태입니다. 전자 얻어서 전자가 굉장히 풍부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많으니까 남한테 전자를 줄 수 있는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은요 대표적으로 양이온이 대표적으로 루이스의 산이 되겠습니다. 왜냐? 얘들은요 이미 전자를 잃어가지고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남한테 전자를 준다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루이스의 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음이온 계통은 루이스의 염기가 되고 양이온 계통은 루이스의 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얘는 뭡니까? 차기온이잖아. 차기온. 공부했었죠. CuOH2와 같이 물에 녹지 않는 그런 그 물질에다가 암모니아를 다량으로 계속 넣어주면 이제 구리가 녹아서 암모니아와 달라붙는 차기온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은이온은 플러스고 브로민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앙금 상태야. 물에 녹지 않는 앙금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CN-를 계속 넣어주면 결국 뭐가 되나요? 요 앙금이 녹으면서 이와 같이 차기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심금속 이온에 그죠? 뭡니까? CN-와 같은 리간드가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N-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하는 루이스의 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g+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루이스의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가 전자쌍을 주고 Ag+가 전자쌍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차기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루이스의 염기는 CN-, 루이스의 산은 Ag+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18번은 연습을 많이 했었죠? 보세요. 얘가 뭐냐면 요거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라 그런 문제였어요. 질량비. 그러면 여러분들 X 대 Y의 질량비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몰수비가 1대 3이죠. 근데 질량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질량비. 그죠?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질량비야. 그러면 몰수 알고 질량을 구하려면 반드시 뭐 알고 있어야 된다?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분자량을 여기서는 계산을 못해. 뭐로부터 계산해라? X2Y로부터 분자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XY로 한다면 뭡니까? 몰수비는 얘가 2대 1이 되는 겁니다. 질량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6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몰수 알고 질량비 나왔으니까 분자량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몰수분의 질량 하니까 분자량은 3 해서 분자량은 3대 4가 되는 겁니다. 분자량의 비는 3대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량비 나왔잖아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질량은 뭐가 됩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3대 12가 되는 겁니다. 됐죠? 30%, 12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뭡니까? 1대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1대 4인 놈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1대 4인 거. X, Y가 1대 4인 거. 20, 80.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어요. 19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응식을 갖다가 연습을 이제 했었는데 1번, 2번, 3번은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뭡니까? 완전 연소라고 그랬잖아요.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놈이 완전 연소가 되면 CO2하고 H2O가 발생한다. 요거 맞습니다. 연소 반응식. 그 다음에 수산화 스트론튬 OH-입니다. 그 다음 브로민화 수소산이에요. 뭡니까? 산염기 중화 반응이 되겠죠. 그죠? OH-, H+, 산염기 중화 반응이 진행이 돼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그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아연은 수소보다 반응성 크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반드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요것도 맞죠? 요것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화학식 자체가 이상해. 그죠? 솔직히 1, 2, 3번은 확실하잖아. 그럼 정답은 4번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얘는 화학식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질산납의 화학식은 뭡니까? PB, NO3,
2가 되는 거죠. 얘가 질산납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벌써 틀렸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인산납. 인산나트륨은 뭡니까? 인산나트륨은 Na3PO4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화학식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반응하면 뭐가 생성이 되는 건가요? 인산납 침전물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얘가 2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3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개수 어떻게 맞출까요? 얘가 3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PB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O4 2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6NaNO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전화까지 맞춰볼까요? 플러스 2가 3개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 2개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확히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식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1번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도 1번은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봅시다. 이것도 정답은 명확하니까. 그죠? 3번 이게 명확하잖아, 지금 이게. 그죠? 뭡니까? 발열 반응은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얘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역반응과 정반응의 델타 H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그때 예를 들어서 델타 H가 발열은 델타 H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발열 반응의 역반응은요. 흡열 반응이 되겠죠. 흡열 반응은 뭡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한 거잖아. 됐죠? 그래서 발열 반응과 거꾸로 가는 흡열 반응은요. 반응열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열화학 반응식에서 반응열은 제가 아까 기전력 얘기할 때 한 거 있었죠? 크기 성질이잖아. 그죠? 크기 성질. 얘는 크기 성질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1몰이 반응하면 반응열은 얼마가 나옵니까? 반응열은, 그죠? 반응물이 1몰이 반응해서 만약에 반응열이 100kJ이 마이너스 100kJ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반응물이 2몰이 반응하면 반응열은 마이너스 200kJ.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정수배하면 반응열에도 정수만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요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네.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헤스의 법칙, 그 다음에 질량 비교하는 거, 그 정도 이제 문제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념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개념 물어보는 건데 이 개념 공부도 꽈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개념학습이 무조건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험 충분히 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 정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 본 학생들도 있었겠죠. 경기도 경기도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찍어 놓은 거 한번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경험 삼아 이제 본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약간 성질이 다른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볼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